총선 이후에 당선인들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이지만 또 당선인이기도 하시고요. 네. 21대에서는 비례, 이번에는 화성정에서 지역구 당선되셨습니다. 어떠세요? 지역구에서 선택받으신 소감은 좀 다를 것도 같은데요.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 비례대표로 활동할 때보다 화성정, 이가 동탄 1동, 2동, 3동, 5동, 반월동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또 정확하게 국회에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책임감이 좀 많이 가중된 느낌입니다. 근데 내가 비례대표 됐을 때보다는 지역구에서 당선자 있을 때 기분은 더 좋지 않으세요? 훨씬 더 좋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는 메시지가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비례대표 때는 조금 두루뭉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현안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감도 생겼지만 메시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3자 구도로 네.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개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해서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예. 또 저와 함께 경쟁해 주신 분들께서 굉장히 또 훌륭한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어떤 것에 선명성을 좀 띄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썼던 게 젊은 일꾼에게 한번 맡겨봐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또 젊은 도시다 보니 또 젊은 예. 일꾼이 빠릿빠릿하게 한번 뛰어다녀 봐라 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가장 핵심 이유는 나의 젊음이다? 빠릿빠릿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시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것과 관련된 것일 건데 91년생이고요. 네. 22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입니다. 이 수식어는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크게 나이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최연소라고 하는데요. 지난 국회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과 그다음에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할 것들을 보면 나이가 전혀 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한테는 더 큰 칭찬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연소니 그런 이야기들은 굳이 연연하지는 않는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까 지역구에서는 나의 젊음, 빠리빠리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또 김재섭 당선인 등 비슷한 연배의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나이로 따질 건 아닙니다만 네. 젊은 의원들의 활동으로 22대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개혁적인 법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나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간의 공감대가 다른 부분은 확실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면 그 세대 공감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세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청년 정치하기 위해서 어떤 연대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구상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만났거든요. 예.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그 당선이 된 천하람 당선인, 당선인이요? 예.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21대 국회에서 원외 인사였지만 원내에 있는 청년 그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 조합을 이루어서 많은 메시지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미 연대가 돼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역할, 많은 역할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들의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젊은 층을 대변하는 역할,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텐데 네. 21대 국회에서 2030 세대 의원이 13명 있었지만 네.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청년이 포함된 경우가 4.8%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법률안을 바꾸는데 청년이 들어가야만 청년 법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가령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나온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예. 청년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 법안이다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법안들, 정치자금법 개정안 같은 경우 그리고 군인재 보상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거나 통과됐던 내용에는 충분히 청년들에게 타겟팅된
이런 법안들이 많은데 예. 청년이 빠졌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안 이름에 그러면 청년이 있지 않더라도 청년층을 대변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만큼은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거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에는 이렇게 젊은 일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에서 후원금을 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없고 뺍도 없는 거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돈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분권이 되지 못했던 이런 구태적인 것들이 있다면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 기간에는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도 또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의정활동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젊은 나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준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청년이라는 이야기가 굳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 뭐 이 법안 외에도 다른 법안들도 대부분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고 법률안은 개정이 됐는데 청년 얘기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예. 것이 이제 증명되는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 협의체 꾸려서 자주 만나고 있다 네. 말씀하셨는데 야, 우리끼리 22대만큼은 이거는 꼭 해보자. 우리 청년들 대변해서 혹은 그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꼭 해보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거 공감돼 있는 거 있을까요? 뭐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가 아마 21대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예. 위성정당 논란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젊은 국회의원들, 젊은 원외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야 된다. 결국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또다시 저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쫓아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2년 전부터 사실 같이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해야 될 지점은 분명히 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함께 원내에서 이 원내에서, 활동을 예. 원내에서 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선거제 개혁, 선거제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서요. 어떻게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을 입고 사표가 130만 표 가까이 나오는 이 형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전에 미리 개정을 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주는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똑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뭔가 조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 뚜렷한 그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지점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이 선거제도를 밀고 가는 거는 내 밥그릇 하나 더 줄어들까 봐에 대한 그 숫자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2, 3년 전에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방식이든 지금보다는 낫다라는 평가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령 당선인은 박지원 당선인이고요. 또 정동영 당선인도 있고 국민의힘의 한기호 당선인도 고령이십니다. 뭐 세대 차이를 꼭 나이 차이로만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연배 차이가 많은 이 국회 환경 속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해낼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원내 경험은 없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충분히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구조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1대 국회에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신 있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저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활동하다 보면 굳이 나이에 의해서 피해받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더라도 젊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말고 이 연령을 뛰어넘는 그런 대화의 장도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게끔 열려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도 개별 의원들이 신청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뭐 고령이라고 해서 막는다거나 그리고 뭐 연소라고 해서 뭐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국민의 대표고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나이에 의해서 누군가 부담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서로 조심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인지상정처럼 뭔가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립했을 때는 조금 좀 서로가 불편할 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여쭙습니다. 대립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보통은 이제 선배들이 양보를 해주시는데 이 정치권만 오면 그런 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 그런 갈등 예. 속에 들어갔을 때는 고령자 우선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 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 고령자를 우선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까? 법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에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누군가를 선출해야 할 때 똑같은 그러니까 동률로 나오게 되면 고령자를 우선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더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대로 나눈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경륜을 좀 더 인정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법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당선인께서는 21대에도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외부에서 보는 관점과는 또 다른 문제 의식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네. 이 정부와 여당의 문제점이 이번 총선 결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민주당의 과오는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민주당도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심판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야당의 역할을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국민들께서 저는 조금 더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잘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21대 민주당이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들을 많이 못 들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충분히 들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큰 아픔이 있습니다. 뭐 가령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였던 부분인 것인데 예. 결국에는 실패로 우리가 떠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이밍도 놓쳤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과오로 안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당과 야당이 계속해서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정치와 협치가 실종된 21대였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대에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텐데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기에는 사실 정치 현안들이 너무 대립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부터 고치기에는 좀 어렵고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께서라도 이번 총선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부터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께 영수회담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3당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3당의 대표도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히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 방식이 아닌 또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소통에 대한 자세가 저는 불량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바뀐다면 여야가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네. 내일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하게 바꾸겠다. 국정기조를 전면 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중립적인 인사로서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실천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수회담이든 뭐 제3당의 대표를 만나든 대통령께서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정이 돼야 되고 개선이 된 이후에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의 소통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까 저희 정치 마수다에서는 그 여당 측 패널은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것으로 회동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부터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또 의견도 있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셔야 국민들도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갑론을박하다가 끝나는 그런 소통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대승적으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안 만나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총선 이후에 나는 반성하고 만나겠다라고 열린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대통령께서 바뀌는 모습을 보이겠거나 하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소통에 또 기대감을 또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정말로 정상적인 정치 복원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야당 대표라도 먼저 만나서 대승적 결단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과의 협치가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기 총리 누가 될 것인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적임자다라고 지금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분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굉장히 또 대립각에 앞장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굉장히 좀 대립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대립적인 인사보다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국정 기조를 변환하는 것에 저는 발걸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서는 이 방식으로 차라리 야당에게 총리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게 오히려 대통령이 쇄신하는 어떤 상징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그 방법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아마 참모들이 걱정이 많은 참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보다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참모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정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전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은 대통령보다 이 참모들의 문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의도에는 파닥에 소문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게 공을 던지는 형태, 이것도 정치 복원의 한 방안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만 지금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참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들이라도 정치 복원한 방법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까지 언론에서 거론됐던 인물들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야당 출신 인사가 총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반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굳이 뭐 야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국무총리를 앉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동의하는 분을 분명히 그 인사하더라도 저희가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온다면 저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국정 전반이 마비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면 저희도 당연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연 그런 인사가 누굴까 지금 국민들은 퍼뜩 떠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천만 국민 중에 그거 하나 찾지 못하면 예. 인사가 만사인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깜짝 발탁이라도 있어서 국민들 모두가 이 정도면 화합이고 통합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민주당이 21대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2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 자, 그 과정에서 여당과의 어떤 논의를 전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해서 예.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여당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셔야만 이후에 여당과의
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총선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대통령께서 내일 총선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당에서도 화답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이라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이 의혹을 명확히 회수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갈등이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심플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총선에서 이제 실패하고 지도부마저 공백 사태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에는 속수무책일 겁니다. 이 특검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의 이 법안 처리 자세도 국민들은 또 지켜보실 수도 있는데 21대가 워낙 협치가 실종됐던 터라 입법 독주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22대도 과연 협치가 실종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자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5월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다면 이것은 정쟁을 위한 도구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혹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명분은 저희가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복원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의 초석을 위해서라도 해당 부분들은 저희는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한동훈 특검법 여기에 대한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들,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특검법 물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으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단계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까지 세부적인 조정을 할 테니까 본인들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여당에게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채조차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러나 이제는 총선도 지났고 대통령의 중간 평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정들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같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될 것인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경쟁적 협력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성명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인가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경쟁적 협력 관계가 오히려 지금 그 민주 진영에 있고 이번에 민주당에다가 힘을 실어주신 국민들께 보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조건인 20석 맞추기 위해서 노선 이념 비슷한 소수정당들 연합하거나 아예 국회법 고치는 등의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소수정당과 이념적 가치가 같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국회법을 고치면서까지 교섭단체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고쳐가면서 이것들 만든다면 또 다른 꼼수 논란에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좀 주된 목소리는 어디예요? 아직까지 크게 공론화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솔솔 불어오게 되니까 교섭단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여서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전혀 저는 예. 비슷한 입장이긴 할 겁니다.
그렇게 국회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으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22대에서도 큰 활약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